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과 혁신생태연구소 정등창입니다. 발표 앞서서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저게 이제 다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저 키워드를 앞쪽에 이제 나왔던 거는 연구개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을 개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이는 특허청 또는 대전시청 또 디스텝 직재센터는 다시 이제 공공정책의 주역으로서 저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을 형성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저렇게 정말 대전에서 혁신적 기술이 나와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받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저는 이제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저는 봐도 정말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창업, 발명, 기업가 정신, 지식재산 조금 어렵죠. 이런 소재들을 문화 컨텐츠화해서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책도 내고 웹툰 또 캐릭터라든가 교육용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전시의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해서는 말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그 WIPO라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세계 도시별로 이제 랭킹을 매겨보면 그 이제 랭킹의 기준이 뭐냐면 PCT 국대 출원하고 과학 논문 가지고 도시 랭킹을 매겨보면 대전이 세계 22위입니다. 굉장한 잠재력이죠. 그리고 그 대전하고 이제 막 다툼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미넨이라든가 텔아비브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창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넨이나 텔아비브만큼 좋냐 하면 그렇지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제 아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이제 디스텝에서 말씀하신 것도 전체적 특허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포화가 됐고 성장,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저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이제 발화시킬 거냐, 이게 저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발화시킬 수 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특허를 내고 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특허청의 목표이기도 하고 대전시의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나라와 도시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일단은 그 혁신 생태계와 세계 정책, 조금 더 지식재산이라는 축을 중심에 대지만 다른 것들과 연계시켜서 한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봐야 되냐면 도시정책은 어차피 중앙정부의 정책의 틀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행정이면서도 국가 간 경쟁을 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 각 중앙정부의 그 전문행정들이 모여서 종합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사실 또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세계 정세를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지식재산과 관광, 금융, 또 인재양성, 통계, 콘텐츠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018년도에 노벨 경제학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누구냐면요, 두 사람 중에 저기 빨간 원에 들어가 있는 저기 제가 이제 빨간 원 쪽에 들어가 있는 폴 로머라는 사람이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폴 로머는
90년대부터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그 경제학의 이제 근본을 만든 그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20년 전에 받을 사람이다. 중간에 노벨 경제학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오보가 나올 정도로 이미 후보에 올랐던 사람인데 201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임페리컬 스터디 통해서 밝혔는데 크게 4개를 짚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하냐가 그 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물론 이 정부에는 지방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가 교육과 보건, 통신, 이건 이제 일종의 인프라이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가 R&D가 중요하다. 특히 민간의 R&D가 중요하다. 네 번째가 보시면 제가 박스에 담아왔는데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재산권의 보호, 특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중에 지식재산권을 이야기한 경제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연결시켜서 노벨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 4개, 정부정책, 그 다음에 교육, 보건, 통신, 그 다음에 R&D, 지재권, 이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국가가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실천적으로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일종의 이제 그 OECD하고 월드뱅크에서 이 로머의 이론과 그동안의 수많은 연구들 종합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준 게 지금 이 표입니다. 이 보시면요, 이게 중간에 이제 에코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그 Financing Innovation, 그 다음에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이 Financing Innovation은 혁신에는 자금이 필요하죠. R&D도 필요하고 뭐 투자도 필요하고, 혁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이고, 세 번째는 이 마켓, 컴피티션, 스탠다드, 뭐 표준이라든가 규제 이제 이런 거고, 네 번째는 스킬 포 이노베이션이니까 저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4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월드뱅크에서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그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은 저렇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 사회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저렇게 4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곳이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링키지에서 박스를 표시했는데요. 저 클러스터라는 것이 지역이고 또 유사한 기업들로 모아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곧 그 앞쪽에 이제 에코시스템에서 말하는 4개의 축이 중앙정부의 전문 행정의 축이라면 그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움직이는 게 지역이고 어떤 그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앞쪽에 우리 디스텝의 부장님께서 연결, 융합,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연결과 융합이 기술과 기술만의 연결만, 융합만이 아닙니다. 정책과 정책, 사업과 사업에도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OECD와 월드뱅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딱 보시면 해피리면 이 OECD하고 월드뱅크가 지재권만을 저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정책을 연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P와 금융을 연결시키고 IP와 R&D를 연결시키고, 지금 오늘 디스텝이 사실 그 특허 분석을 한 거는 R&D와 과학적 사고와 특허를 연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저 연결이 안 되면 팔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는 게 돼서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더라도 효율성은 낮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다이내믹스를, 왜 지금 와서 우리가 지식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졌냐, 이걸 보면요. 이게 이제 미국 특허인데요. 미국 특허청이 1791년 생기고 500만 건 돌파할 때까지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500만 건을 돌파할 때까지는 26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떨까요? 저 속도는 계속해서 저런 속도로 갈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 특허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브루킹스라는 연구소는 인구하고 대비해서 특허를 받습니다. 받더니만 어떻습니까? 지금 앞쪽에 이쪽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특허가 갑자기 이 그래프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건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그래프가 1940년대, 50년대 미국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에 특허가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다시 1980년대부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가파르게 증가해서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가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1860년부터 1931년 대공황까지 저 시기가 미국의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이 또다시 발명의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저렇게 1980년대 또 1960년대 한 120, 30년을 두고 특허가 저렇게 인구 100만 명당 특허 건수가 늘어나느냐? 원인이 뭐냐? 저 원인은 미국의 프로패턴 정책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특허법이 1791년도 만들어졌지만은 그 당시의 특허 제도는 사실 아주 미생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링컨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그 특허청이 현대적 특허청을 모습을 갖추는 시기가 1850년에서 60년 시기거든요. 이제 그런 사법제도도 같이 갖추어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허가 증가했고 이 1980년대의 특허 증가 요인은 사실 특허 제도 하나만은 아닙니다. 저 당시에는 벤처 캐피탈 또 대학 연방정부의 R&D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야, 이게 IP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에비던스를 어떻게 잡아내서 포착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R&D도 없고 벤처 캐피탈도 없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역사적 이제 추론을 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가서 찾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 시절의 정책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요, 영국의 산업혁명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야, 이게 IP 폴리시가 정말 혁신과 경제 성장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동안은 감각적으로 알았던 것이 에비던스를 가지게 되면서 점점 이제 신념이 강해지면서 정책도 드라이브를 걸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해가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으로 눈을 벌립니다. 알다시피 모든 기업은 어딘가에 사업장이 있죠. 그래서 지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고 어떤지를 이제 관찰을 합니다. 여기서요, 이 브루킹스라는 연구소가 미국에서는 최고의 정책 띵크탱크입니다. 원래 브루킹스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쪽에 연구를 했지만 최근에는 지역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디스텝이 했던 방식과 같은 분석을 하면서 점점 과학적 정책, 과학적 정글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봅니다. 아까 우리 디스텝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다만 이제 지도로 그렸다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또 지역별로 기술별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있냐? 뭐 이것도 우리 아까 디스텝이랑 똑같습니다. 대학이 있죠.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뭐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누가 그럼 특허를 만들어내냐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걸 지도로 표시해보면 이제 저렇다라는 것을 알면서 정책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적재산이라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어딘가에 지역에 있다. 즉 그 말은 지역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암시하는 거고요. 다시 좀 매크로하게 오면 지금 시기 그 노스웨스턴 켈로그 대학에 나와 있는 4사람 중에 2사람은 노벨 경제학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타디를 하고 정말 지적재산이 지금의 경제에서 중요하냐 수많은 연구를 하고 나온 결론이 Intellectual Property, the capital of the knowledge economy, 지식경제의 화폐다.
물론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더 힐이라는 그 매체는요, 미국 의회의 전문 IT 미디어입니다. 저기서는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Crucial to American Future. 자, 지식재산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여지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미국이 경쟁 능력을 높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미국 쪽 이렇게 대충 이제 봤고, 자, 이제 일본으로 놓으면, 일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국가지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본을 보고 벤치마크 했는데요. 20년째, 수상이 거의 빠지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열린 수상이 한 멘트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지재 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는 것만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 지재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국제 지식재산 이 컨퍼런스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5년 전에 제가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징점은 내용이 깊습니다. IP하고 M&A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요. 스마트 농업, 농업과 또 IP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UX 디자인과 디자인, 또 지역에 관한 개방혁신, 또 저 밑으로 내려오면 오픈 이노베이션. 물론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이 쭉 뜯어보니까 우리보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깊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을 보면요, 우리 대전국제 IP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17년째 저걸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내년 9월 컨퍼런스인데 벌써 이렇게 공고문을 띄워놓고, 이거는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준비 기관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연구할 것도 많고 다룰 것도 많고 굉장히 이제 준비를 오래 해서 4시를 이제 가져간다는 건데, 그리고 날짜도 보면요, 14, 15, 16. 물론 이제 오래간만에 모이니까 한 2박 3일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IP라는 부분이 이제 그만큼 다루기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IP 컨퍼런스를 하는 사진을, 이게 이제 광고잖아요, 그죠? 유럽이 IP 컨퍼런스 하는 이제 사진인데, 이게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의 어떤 매력이 좀 느껴지는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IP 폴리시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 행정과도 연계시켜서 우리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 한번 방문을 하고, 그런 생각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제가 관찰해 보면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란다, 이런 식의 이제 정책과 어젠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도 우리와 같은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중요한 게 변화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이 변화를 제가 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CIPAC라는 제가 이벤트 컨퍼런스를 조사를 해봤는데, 저 그래프가 보십시오. 참가자 수의 그래프입니다. 중국이 지재권이 짝퉁 국가다 뭐라고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재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자 수가 늘어간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다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도입니다. 인도는 최근에 지식재산 문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카필라 프로젝트인데, 이 카필라의 K가 뭐냐면요, 압둘 까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도에서 인도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데 제2의 간디라고 불린답니다. 핵개발의 아버지이고 인도 최고의 과학자이고
또 가난한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도의 대통령이 된 사람, 이 압둘 까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인도의 교육부, 당연히 지식재산청, 우리하고 이제 정부 구조가 달라서 이렇게 좀 1대1로 대응하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인도 전체의 공과대학생들에 대한 지재 교육을 하겠다. 인도 대학에 몇 군데 이게 아니고 인도 전체에 대한 공과대학생에 대해서 지재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스케일이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IP 폴리시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지역 단위로 내려가서, 이건 제가 이제 일본의 교토의 지재 전략 컨퍼런스의 이 광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교토가 이걸 이제 2016년부터인가 이제 계속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진들이 교토의 전통이라든가 그런 자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얘네들이 IP라는 걸 이슈를 하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외부의 사람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당기고, 그 기회에 또 교토를 방문하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가서는 또 방문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특허청의 이제 관료들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한중일 또는 국제 심포지움을 하면 지역에서 자기 행사를 막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전을 한다라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지역 사회에서 IP를 바라보는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IP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구나. 어쨌거나 자기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니까 좋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행사도 1박 오늘 같은 하루보다는 내용을 잘 갖추어서 1박 2일로 한다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그런 관광 효과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 외국은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페인 마드리드도 IP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 지역 경제, 특히 관광, 내수라는 부분과 IP라는 지겨운 주제를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정책적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특허 도시라고 하는 미넨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 우리가 아는 특허 도시에는 공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난리지를 생산하죠. 오늘 디스텝이 보여주었던 특허 분석 보고서는 정말 저는 대전다운 도시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보고서가 자꾸 나와야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밀집이 돼서 전통과 역사를 가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러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은 지식재산을 다루는 공부하는 게 별로 없다. 우리가 건물들은 있고 사람들은 있지만은 난리지를 생산하는 기능이 저는 없다. 그게 있어줘야 저는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넨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텍사스도 특허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식재산이라는 관광과는 굉장히 떨어져 보여져 있지만 다른 도시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지역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지식재산 그 자체보다 관광 효과가 더 저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토픽을 다음 우리가 디스커션 토픽으로 제가 넘기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융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특허 담보는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네. 지금 2020년 6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특허 담보 건수가 2019년에 40만 건에 도달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적해 봤습니다. 대체 얼마나 특허 담보가 많이 있는지 봤더니만 1980년도에는 미국 전체 특허의 1.3%가 특허로 담보로 잡혔는데 2016년에는 53.6%가 잡혔고, 그것이 2019년에 4년 전과 비교해서 2배를 하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 사실 저거는요, 미국의 특허 출원이 40만 건, 그러니까 등록이 한 37만 건, 8만 건 되니까 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만 된 특허도 특허로 담보로 잡히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니까 미국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한다,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좀 더 지역으로 데려가서 실리콘밸리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는데 이게 특허 담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허 담보를 하는 은행들 중에 넘버원이 뱅크 오브 코미리, BOA, 그 다음에 JP 모건, 이 세 번째가 실리콘밸리 뱅크거든요. 실리콘밸리가 투자도 많지만은 특허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능도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죠. 자, 일본의 은행들도 이 직재산 담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와 은행이라는 데는 광고 보시면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저장권, 직재산 담보융자 고 안내한다 그래서 은행들이 스스로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빨간색은 치바 은행인데 도쿄의 근처의 지방이니까 수도권 영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저 밑에 있는 홋카이도 은행, 저기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의 지방은행입니다. 저 홋카이도 지방은행에서 올해에 도내에서 최초로 지재 담보에 특화된 상담회를 한다. 은행이 지재를 가지고 상담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금융권에 부르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재 담보를 합니다. 일단 2020년대 중국 직재산 담보가 39조 원. 중국이 워낙에 큰 나라니까 39조 원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전년 대비 44%.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재 담보가 확산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저장성이 한 7조 원 했다. 그러니까 저장성은 이제 한 지역이죠. 근데 중국은 성 하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것도 크다고는 저는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저장성에서 7조 원인데, 저것도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속도입니다. 132%. 즉 전년도에 한 3.5조 원 했던 게 원래 2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하게 직재산 담보가 풀리면서 지방정부에도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도 시작했습니다. 직재산 금융이 2조 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담보가 이제 1조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의 직재산 담보가 얼마나 풀렸냐? 대전이 혁신이 있고 창업을 하기 좋은데 지방에는 얼마가 풀렸냐? 지방의 기업들은 직재산 금융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제가 1년 동안 대전의 스타트업을 한 10몇 군데를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직재산 담보 들어봤냐? 한 군데도 못 들어봤고요. 제가 서울 가서 한 개 기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우리 대표님들은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 투자에만 의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창을 보면 사실 담보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성장할 자신이 있을 때는 굳이 투자받고 지분 주는 것보다 돈 빌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즉, 우리가 자금 조달의 그 툴이 여러 개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금 융통의 그 자유성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지만은, 현재 대전은 저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걸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문화 문제입니다. 미국이 2017년도에 저기 밑에 제가 자막에 붙은 IPAS라는 게 뭐냐면요,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Summit이라 해서 직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상회의 이런 이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톱 클래스의 학자들을 모여서 미국 시민들, 미국의 대중들의 직재산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걸 논의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래요. 하는데 2017년도의 주제가 IP Education Today, New Strategies and Resources.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리소스가 필요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미국의 직재산 정책과 혁신의 판도가 바뀌는 엄청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이 NBER이라는 경제연구소에서 낸 논문인데요. 일단 이 NBER이라는 경제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NBER에 그 소속된 연구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럴 정도니까 굉장히 하여튼 그 권위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Who becomes inventor in America? 미국에서 누가 발명가가 되느냐?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다음에 브루킹스, 포버스, 미국의 전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발명가들, 즉 특허를 한 건 이상 가진 사람들을 발명가로 보고 그 발명가 100만 명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발명가가 되느냐, 발명가가 되면 소득이 더 높은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발명가가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이고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 때 수학, 과학 성적이 좋고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발명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혁신 또는 기업가, 롤 모델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미래의 발명가, 기업가, 혁신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가고 뭐 의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새로운 이제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혁신의 환경에 노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라. 그게 SNS도 좋고 뭐 영화도 좋고 워크숍도 좋고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제안들이 나왔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 아까 그 Who Becomes Inventor in America 그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 25년 전부터 발명 교육을 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MIT입니다. MIT의 생각은, 그러니까 MIT는 발명가를 아까 이렇게 지니어스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재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길러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발명가를 일종의 천재의 한 종류로 보고 발명가를 길러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25년간 쭉 해 나오다가 실제로 자기들이 교육을 해보니까 발명가라는 것, 이걸 길러낼 수 있다고 자기들 신념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아까 전에 이제 NBR의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MIT가 갑자기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발명 교육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발명 교육이 우리나라 발명 교육과 같냐? 다릅니다. 영어로 인벤션 에듀케이션을 그대로 번역하면 발명 교육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명, 창업, 지식재산 교육,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기술까지 붙여서 과학기술, 발명, 창업, 지식재산, 기업과정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정책적 오류를 일으키고 그 안에 내용을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MIT는 발명과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업가를 길러내고 있는 그를 지난 25년부터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MIT가 자기들이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발명 교육을 새로운 차세대 성장, 차세대 인력이다. 이 자기들이 하는 발명 교육은 미래 세대의 인력이고 차세대 인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MIT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합니다. 매사추세츠 인벤션 컨벤션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 발명 컨벤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콘텐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에서 발명 컨벤션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발명 교육하고는 분명히 좀 제가 다르다. 기업가적인 그런 태도라든가 그게 이제 굉장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주의 사례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NBR이 누가 발명가가 되냐라는 논문이 나오고 미시간주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이제 정책적 의미가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미시간주는 포드 자동차가 있는 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디어본이라는 도시에 포드가 에디슨의 그 유적을 모아두고 발명 교육에 산실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1929년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포드 박물관인데 이 포드 재단에서 앞으로 5년간 500만 명의 아이들이 이 미시간의 디어본을 찾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교사들이 이 미시간의 디어본에 와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겠다. 왜? 제 밑에 제가 이노베이션, 인벤션, 엔터프리너십, 발명과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이곳에서
미국의 총 본산지로 하겠다. 당연히 뭐 이 정도로 500만 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거는 엄청난 그 지역에서는 그 경제적 효과가 크죠. 그래서 1,500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를 자금을 모집해서 저렇게 이제 지역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게 사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뉴저지 주는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이전에 19세기의 실리콘밸리가 뉴저지였거든요. 미국 동부. 거기에는 이제 에디슨이 태어난 곳인데 저기서는 에디슨 패턴 어워드, 저걸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특허를 가지고 기업을 하고 창업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주는 상. 그걸 이제 에디슨 패턴 어워드라고 정하고 42년째 하고 있고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카운슬 오브 뉴저지니까 뉴저지 R&D 위원회. 뭐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자면 뭐 디스텝 뭐 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런던은 우리가 영국 도서관 되게 유명하잖아요. 도서관을 활용해서 IP 비즈니스를 하는 그 허브로 해서 갑니다.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다가 IP의 말뚝을 꽂아서 IP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마구치 해볼까요? 야마구치 대학에서도 지역 지재 교육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교육, 사람을 이야기할 때 원 사이즈 피처로는 안 된다.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전공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하나의 컨텐츠를 누군가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제품 내놓을 때 마켓 세그멘테이션 하시잖아요. 타겟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중산층이냐? 여성이냐? 10대냐? 20냐? 쪼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6년대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있을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성 풍부한 지식재산을 창조해내고 사용하게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지식재산 창조 인재 육성 선언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가미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야마구치 대학인데요. 야마구치 대학에서 지역 지재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대학은 일본 내에서는 지재 교육에서는 굉장히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평가받는 대학입니다. 자, 중국의 저장성입니다. 중국의 대학 입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의 대학 입시, 하나의 대학 입시가 전 지역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각 성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저장성에서 2019년 대학 입시 IP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장성 아까 중국이 사실 지역에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지역마다 그 산업 수준이라든가 문화 수준 격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장성은 이제 산업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IP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개방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역할을 설명하라. 그리고 입법과 집행의 최적화함에 의해서 IP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거 5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풀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하고 몇 명이서 풀어보려고 그랬거든요. 5분 만에 못 풀겠더라고요. 엄청난 훈련과 토론, 연습, 이론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저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당시에 중국 언론들이요,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저 문제 푼 애들 중국 공산당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펼치는 지역 정책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뭐 우리보다 뭐 짝퉁도 많고 그랬지만은 적어도 지도자 레벨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저는 한 수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게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식재산 초등교육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제가 만들어지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도 도미 지식재산 인식제고 조례 또 교육청 조례 이런 것들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이게 문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식재산과 인재양성 교육 좀 더 크게 하면 엔터프레너십, 이것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면 저는 대전이 제일 첫 번째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화의 콘텐츠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문화를 보면
이 150년 전 올드보이가 귀환한 것 같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도에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 에드문드 모리스라는 미국 최고의 팬덤을 가진 전기 작가가 쓴 책이 나왔고, 저 책은 나오자마자 타임지가 필독스로 지정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 저런 올드보이들이 기환했을까? 저거는 미국 사회가 에디슨은 사실 이제 발명가이자 기업가이죠. 자기의 발명을 특허로 팔고 그 자본을 축적해서 거대 기업을 만들어낸 기업가이고, 테슬라는 자기 특허를 기술 이전을 한 이제 대표적 상징인데, 미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롤 모델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상품으로 나오고 미국 사회에 팔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에디슨과 테슬라를 가지고 놉니다. 캐릭터도 그리고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에디슨, 테슬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 사회에 보편화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IEEE는 에디슨과 니콜라가 150년 할아버지가 아니라 미국의 영 엔지니어, 젊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고 우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 현상은 에디슨과 테슬라가 상징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벤팅 조이라는 영화 이전에 이제 책도 있었는데요. 이 조이 망가노라는 여자는 싱글맘이에요. 싱글맘인데 밀대를 발명을 하고 그걸 사업화해가지고 뭐 이 홈쇼핑의 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갔는데, 뭐 굉장히 이제 잘 빌리언 달러의 이제 부자가 되고 그 한 여성인데요. 이게 이제 2016년 또 이제 그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제니퍼 로렌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이고요. 제니퍼 로렌스는 그의 아카데미 여우 후보에도 올랐던 건데 좀 코믹하면서도 재밌어요. 홈 드라마여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여성 기업가들한테 일종의 롤 모델, 뭔가 감동을 전하면서 그런 걸 제가 전하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메시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올 영화는요, 미녀 발명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미녀 발명가는 누군지 모르지만 겔 고도, 원더우먼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 원더우먼의 주인공인 겔 고도시의 주인공으로 하는 그 모델은 누구냐면 헤디 라마르라는 여성입니다. 헤디 라마르라는 이 여자는 금세기 최고의 미녀 배우라고 평가를 받던 여인이었고, 아마 50대, 60대는 기억나실지 같은데 그 삼손과 데릴라의 그 데릴라 역을 맡았던 악녀입니다. 악녀인데 저 헤디 라마르가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술의 발명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사회가 미녀가 발명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주 박대를 박았지만 이 미녀 발명가는 끝끝내 자기의 발명을 멈추지 않고 그 발명을 완성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군에도 쓰이고 하여튼 그랬다고 해서 그 드라마탕한 인생이 이제 드라마로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애플 TV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티 쇼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저기 하늘색 치마를 입고 금발의 여인 로리 그레이너라는 여성인데요. 저 여성 역시 한 150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그 조이 망가노를 잇는 여성 현대판 에디슨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여자인데, 저 여자는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기업가인데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드라마가 리얼리티 쇼가 이제 샤크탱크라는 미국의 드라마인데, 저기에 나오면 저기에 이제 그 기업가들이 자기 제품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저 로리 그레이너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 특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게 말이 이게 시원찮으면 막 깝니다. 까고, 그리고 뭐 이게 상표 이야기도 하고 지적거리다 질문을 막 해요. 막 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다 통과가 되면 저 샤크들이, 저 상어들이 내가 100만 달러 투자할게, 막 10만 달러 투자할게 하면서 진짜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투자한 기업들이 또 막 100만 달러, 뭐 1000만 달러 이제 부자가 되면서 이제 로리 그레이너가 이제 뜨게 되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게 하는 거는 IP라는 부분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방법이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것만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예능과 결합되고 영화와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헐리우드가 IP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IP라는 게 자기 삼촌, 아버지, 엄마 누군가가 IP와 관련된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런 컨텐츠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 사회 IP라는 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 생활의 어떤 언어처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 전에는 이제 에디슨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에디슨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NHK가 뭐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러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자체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 이게 이제 시다마치 로켓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두리 로켓인데요. 이 드라마가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밸브가 없으면 로켓은 날 수 없다. 기술 개발의 이야기도 하고 특허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 이 기업이 대기업하고 특허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 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나온 배우들은 일본의 톱 배우들입니다. 시청률은 25%를 때렸고요. 2015년 가을에 일본 안방을 강타한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예, 뭐 쑥스럽지만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컬처를 만들어 나가고 교육을 하는 문제는 지식재산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주제를 어떻게 민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계 문제. 오늘 디스텝에서 아주 센세이셔널 리포트를 그리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가져오셨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일리노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콜루션이라는 건 뭐 일리노이 주에 있는 우리 디스텝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했습니다. 과거 5년간 1064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됐다. 그리고 그 중에 59.4%가 생존해 있고, 그 중에 이 설립된 생존 68.5%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디스테이비 R&D와 특허의 관계를 봤다면 이 일리노이주는 이 사실 미국에서 말하는 대학 벤처라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 가진 기술, 특허가 창업에 사용된 그 씨앗인지 아닌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주는 우리 디스테이비와 조금 다르게 경제적 효과, 그 지역의 기업이 정말 살아있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봤다라는 게 조금 대비되는 건데, 앞으로 디스텝도 이런 걸 하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최근에 대학 벤처가 많이 뜹니다. 일단 일반 중앙정부의 통계를 보면요, 대학 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 벤처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학 벤처가 대부분 지식재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게 뭐 특허든 영업비밀이든 지식재산에서 출발하는데, 일본은 고용이라든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잡았는데, 일단 자 2016년도에 40조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전년 대비 한 6조 원 정도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어떨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걸 지역별로 쪼개봅니다. 그래서 쪼개보면 도쿄, 오사카 이렇게 쪼개보거든요. 근데 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대학 벤처를 지방으로 쪼개본다는 것, 이것은 지역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대학 기술지주회사 또는 특구에서 나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역별로 어떤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역에서 역시 오늘 디스텝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통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 저는 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사실 대학 벤처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 사실 우리는 이제 교육부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여러 부처에서 이제 이 대학 벤처를 이제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볼 때 중앙 단위에서 제가 볼 때는 일하기는 무지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차라리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만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빠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계는 기본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정책을 했을 때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컨센서스 빌딩을 한다는 측면에서 통계는 무지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디스텝 진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오늘 그 분석 보고서는 의미가 저는 있다라는 측면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저런 거를 특허청에서, 대전시청에서, 디스텝에서, 저는 또 직재생센터에서 힘을 합쳐서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방혁신과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얼마나 좋아졌냐, 얼마나 나빠졌냐, 얼마나 빨리 좋아지고 있느냐,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수치로 통계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다르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디스텝의 발표를 들으면서 만약에 디스텝이라는 조직이 없었으면 저는 리포트가 나왔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아까 이제 일리노이 주도 그렇지만 뭐 여기 여러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강한데, 이 최근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아주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행사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특허청도 이 새틀라이트 지방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뭐 지방에서 직제사를 전파하는 그런 것보다는 미국 특허청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심사 기능들을 좀 지역으로 이제 분배한다는 차원, 이제 그게 이제 첫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IP라든가 그 컬처를 만들고 지원하는 이제 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청의 기능이 민간에서 돌아가고 중앙정부는 이제 최근에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중국입니다. 이게 이제 베이징의 지식 상권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부국장 레벨이라고 하니까, 이게 중국의 이제 제가 이 계급 체계를 정확히는 모르겠죠. 부국장 레벨이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진짜 우리 거의 뭐 특허청 수준인 것 같아요. 비교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뭐 보도 자료가 나온 것도 10월 29일 날 최근 업데이트 나오고 11월 17일 계속해서 나오고, 제가 뒤져보니까 야, 이거는 뭐 진짜 우리나라 특허청과 맞먹는 수준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도 하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천시, 아까 이제 베이징은 너무 크고 심천을 이제 봤는데, 심천은 저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요. 베이징급은 아닌 것 같지만 심천이 2017년도에 직제사 보호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무원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아마 디스트릭 같은 지역 지식센터 같은 건데, 우리 대전 지식센터보다는 제가 볼 때 규모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뒤에 일본 제트로가 중국의 심천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지제 강시, 이게 이제 중국은 일본은 중국을 볼 때 지제 강국, 지제 강도, 지제 강시 이런 말 하거든요. 그 강도라는 거는 지제에 강한 지자체 뭐 이런 의미고,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데, 지제 강시를 맺어서 심천은 혁신 정책이 거의 지제 정책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오면 저 정승창 대표 지제 전문가니까 저거 이게 사기친다라를 갖다 제가 영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제트로 원문을 쭉 읽어보니까 심천은 혁신 정책의 중역에 지지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고 3년 뒤에 외국의 눈에 저렇게 비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일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 지방 행정이라든가 사회 문화 정서가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제일 이제 비슷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좀 소개하자면 관동입니다. 일단 일본은요, 저기 이제 관동경제산업국이라는 게 따로 이제 이 경제산업성, 우리 같은 이제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그 중앙행정의 지방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 조직이 뭐 광역시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호남, 뭐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지방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제 전략 추진 계획이 원래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지제 경영 정착하고 인재 육성하겠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개방 혁신을 하기 위한 지제 전략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의 지속적 가치 창출 촉진 사업. 저게 뭔지 몰라요.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한다는 거죠. 저 앞에 두 개는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관동 지역은 도쿄가 있고, 물론 도쿄는 제외합니다만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학과 산학 협력 이런 게 중요하니까 개방 혁신 저런 게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지제 전략 본부가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변리사가 몇 명이냐면요, 한 20명, 30명, 그리고 한 해에 특허는 뭐 한 200건, 300건밖에 안 돼요. 지역 자원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는 포커싱이 다르죠. 중점을 아까 관동 지역이 기술 쪽이라면 홋카이도는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두고 있는데, 저기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제 전략 본부를 만들었는데 29개 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홋카이도 웬만한 선수급 단체는 다 들어가요. 그럼 저게 정말 돌아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슨 MOU하고 뭐 회의했다고 그런 리포트 잘 안 내거든요. 보도자료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이제 쟤네들은 저런 걸 하기 이전에 쿠킹을 많이 하죠. 야,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할래? 이걸 하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그래 해보자라고 하면 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돌아간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한 기관들은 그것을 엮고 묶어야 된다라는 걸 홋카이도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최남단 큐슈입니다. 좀 더 거버넌스를 좀 더 잘게 쪼개보면 큐슈 경제산업국 내에 지적재산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 지제실이라는 거는요, 일본의 과는 조직이 커요. 한 20명, 30명 되고, 지제실이라 그러면은 과 내에 보통 실이 한 3, 4개 정도 있는데, 이 실이 한 10명 뭐 이 정도 있는데, 지제실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아까 이제 그 홋카이도처럼 민간의 단체들을 모아둔 그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지제전략센터, 이렇게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후쿠오카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오카, 아까 말씀드렸던 후쿠오카도 일본의 시골이에요. 후쿠오카 시 자체가 한 인구 한 100만, 뭐 120만에서 대전하고 비슷하거든요. 일본 남단이 이제 시골인데, 여기 보면 후쿠오카현 농림수산물지제센터. 후쿠오카가 관동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농업이 주력 산업인 지역에서는 농업이 중요하니까 농업지적분에 관심을 둡니다. 저 밑에 제가 보면 지적재산 활용과, 후쿠오카현 농림종합시험장에 지적재산 활용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현 지적재산 지원센터, 그 다음 후쿠오카 대학에 또 지적센터도 있네요. 그래서 한 도시 내에도 여러 가지 지적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이 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에는 또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세계는 지적재산이 상식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혁신은 지식재산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특허청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허청과 금융위, 특허청과 과기부, 중기부, 정책이 서로 연결돼야 되고, 그 연결은 지방에서도 연결돼야 된다. 그런데 연결하기가 제가 보기엔 지방이 더 좋다. 어차피 지방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IP 폴리시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세계 경제의 지적재산의 조그만 창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지방에서 이야기하자면 지방에서 저는 BP가 나오도록 도전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걸 도전해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가 어딜까 해서 대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도전하려면 조직이, 저는 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한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한번 전국 최초의 프로젝트를 대전에서 한번 해보고 그 좋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가 대덕에 연구개발을 하라 그러고, 또 대전 특허청, 특허법원 이런 국가의 중앙기관을 대전에 내려준 어떤 정책적 미션이자 임무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면 대전도 좋은 일자리 많이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